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의 음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역과 인물들이 부르고뉴에 많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 같은 경우는 1363년부터 1477년 사이에 부르고뉴가 어떤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상당히 넓은 부분들이에요. 보면은 프랑스 동부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또 북쪽이랑 룩셈부르크, 로렌 지방까지 상당히 이 넓은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었는데요. 그만큼 부르고뉴 공작들은 15세기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고요. 또 그런 파워들을 유럽의 예술가들의 또 아낌없이 썼던 그런 훌륭한 또 후원자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고뉴에서는 상당히 예술이 활발히 발전을 하였고요. 유럽 전체 문화를 주도하였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부르고뉴 공작들과 아니면은 이 부르고뉴와 연관이 있는 음악가들은 그 당시 범세계적인 음악적인 양식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그 르네상스의 일반적인 음악적인 일반 그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여행이 어떻고 후원이 어떻고 하면서 제가 그런 국제적인 양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또 이 부르고뉴 작곡가가 상당히 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간적으로 보자면 또 이 15세기에 활동을 했던 부르고뉴 악파의 작곡가들은 그 전에 아르스노바가 이제 유행을 했던 14세기 그리고 16세기의 플랑드르 악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플랑드르 악파 그 사이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아주 잘 하였던 그런 작곡가들이 또 부르고뉴 악파의 작곡가라고 보시면 돼요. 부르고뉴 악파의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조금 짚어보자면요. 14세기 아르스노바 전통의 그런 매너리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탈리아와 영국의 기법을 잘 동화시킨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던 포브르동 작곡법을 사용을 하였고 영국 음악의 특징인 삼화음적 울림을 그런 본인들의 그런 프랑스적인 섬세함과 조화를 잘 이루게 해서 새로운 양식을 정착시켰던 그런 또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3도에 기초한 선율과 화성법이 더 한층 우리 귀에 더 친근한 음악으로 발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의 사운드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더욱 우아하기도 하고 좀 더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 당시 활동을 하였던 부르고뉴 악파에는 그르농, 까르멘, 체자리스 등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욤 듀파이랑 질르 뱅슈아라는 두 사람의 작곡가가 있어요. 이 작곡가는 1430년부터 70년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작곡가인데요. 그 당시 유행한 유럽 음악의 모든 장르를 양식적으로 이제 정착을 시켰던 그런 공을 세운 작곡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소개드렸던 영국의 음악 양식을 근원으로 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부르고뉴 악파의 대표적인 두 명의 작곡가까지 보면서 부르고뉴 악파 대체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특징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욤 디파이랑 질르 뱅슈아의 음악적인 특징 조금 알아보면서 부르고뉴 악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욤 디파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디파이는 작곡가 및 성직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세속 노래와 그런 종교 음악 전 분야에 걸쳐서 작곡을 한 그런 작곡가예요. 그래서 디파이는 각 지역으로 많은 여행을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 시대에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도 많이 접했고, 그리고 동시대 본인의 시대의 그런 영국 음악, 그리고 부르고뉴 음악까지 모든 분야를 좀 섭렵하고 수용한 그런 인물입니다. 디파이의 중요한 미사곡으로 이제 보자면은 그 작곡가들이 보통 자신의 그런 창작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15세기 작곡가들은 주로 그 장르로서 미사곡을 많이 택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노력을 또 쏟아 부었었고요. 그렇게 미사곡이 그 당시 르네상스 음악에서 중심 장르로 이제 부각될 수 있게 했던 장본인이 디파이죠. 여러분 여기서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세 말기 하면서 우리가 기욤 드 마쇼 해서 마쇼가 미사의 통상문만을 이제 따로 모아서 노트르담 미사를 만들었고 그 미사곡의 폼이 현재 이제 미사곡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마쇼의 노력을 이제 디파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듬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파이 하면은 미사곡 중에서도 정선율 미사를 꼭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선율 미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정해진 그 선율을 테노르 성부의 선율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통상문 전체에다가 그래서 그 통상문에 해당하는 그런 곡들에서 끼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니면 베네딕투스, 아누스 데이까지 그런 통상문을 전체로 보고 거기다가 하나의 정해진 선율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리는 그런 효과는 모든 미사곡의 전체에다가 통일감을 부여를 하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정선율 미사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정착시킨 장본인이 기욤 디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미사곡에 비해서 이제 같이 마쇼가 통상문으로서 미사곡을 이제 만드는 그런 또 획기적인 시도를 해서 그것이 이제 계속 남아서 전해지는데요. 기욤 디파이 같은 경우는 미사곡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를 하면서 그 미사곡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곡 전체가 통일감을 좀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떠올렸던 아이디어가 칸투스 필무스라는 정선율이죠. 그래서 그 정선율은 모든 그 통상문에서 똑같은 선율이 들어가게끔 해서 만든 칸투스 필무스 미사가 일반화 되는데 기욤 디파이가 한 몫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선율에 있어서는 정선율을 세속곡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세속 선율을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인본주의에 조금 더 입각을 해서 보자면은 르네상스니까요. 보자면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선율이 미사에도 계속 나온다면 미사는 너무 뭐 어렵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조금 더 흥미로울 수도 있고 더 그런 나도 같이 더 같이 미사의 그 종교 의식에 같이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욤 디파이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미사를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제가 그 미사 선율이 칸투스 필무스에서 사용된 그런 정선율 곡은 세속음악의 선율을 사용을 하여서 모든 통상문에 다 적용시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을 했던 세속 단성 노래인 무장한 남자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여러분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파이의 미사 무장한 남자 중에서 아누스 데이 파트가 세 파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로 한번 잠시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세속 노래 무장한 남자를 들어봤는데요. 그 이 멜로디가 17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중요 그 당시 작곡가들이 자신의 미사곡의 정선율로 한 번 이상은 꼭 사용을 했던 그런 노래라고 해요. 네, 그렇고 이제 디파이의 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듣기 전에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무장한 남자 세속곡에서 이제 따온 선율이 이 미사 아누스데이에서 테노르 성부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뭐 기본적으로 일단 세속 노래와 미사는 상당히 또 다른 음악 장르고 그렇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노래의 멜로디를 가지고 와서 썼지만 곡의 용도 자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분위기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정선율 미사는 당시 유행하던 세속음악의 단선 선율을 가지고 와서 미사곡에다가 전체 통상문의 각 부분에다가 다 넣어서 전체를 다 통일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뒤파이의 미사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파이의 미사 정선율 미사 칸투스 필무스
Mass 들어봤고요. 뒤에 이제 아누스 데이 다른 부분이 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정도까지만 들어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사의 사운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죠. 하나 여기서 그냥 여담으로 하고 가고 싶은 얘기는 이 당시에 꼭 미사곡이 다 다성으로 작곡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리듬적으로도 중간에 뭐 상당히 세됐다는 표 같은 그런 3년음부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어려운 음악을 해내기 위해서는 합창단이 상당히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합창단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긴 미사곡 전체를 그 고유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성으로 다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거의 상당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도 있고, 그리고 곡마다도 꼭 다성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르네상스 미사에서도 대부분 있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는 처음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다성 음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디파이에 대한 음악적인 특징과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칸투스 필무스 메스 그 미사곡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그 뱅슈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15세기의 모테트는 또 어떤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왜냐면은 이제 그 종교 음악인 미사를 했으니까 모테트를 하고 그다음에 뱅슈아로 넘어가는 그런 어, 순서를 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15세기 모테트를 잠깐 보자면요. 15세기에는 성모 일도를 위한 전래 음악이 새로운 관심을 끌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성무일도가 중세에는 그 미사 전래 음악이랑 나눠지면서 성무일도는 뭐 매일 그냥 수도원에서 주로 부르는 그냥 매일 일과 관련됐던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5세기에는 이제 그 성무일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다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래음악으로서 성무일도와 미사 전래음악이 같이 주목을 받던 시기가 이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성무일도 중에서 음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독서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그 음악이 다성화되었고요. 그 중에서 되게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폰과 시편, 찬미가들이 주로 이제 다성으로 많이 작곡되고 불렸던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이렇게 모테트는 다성 양식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14세기의 모테트를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모테트는 가사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했었죠. 그래서 즐길 수 있고 그걸 뭐 향유하는 층이 되게 국한되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14세기에 이중 가사, 프랑스어랑 라틴어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를 쓰더라도 각각 다른 가사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이소 리듬을 사용을 한 그런 테노르 성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 양상을 보였었고 14세기에는 삼성부의 모테트가 작곡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의 모테트를 보자면요. 15세기에는 모든 종교 음악, 그게 전래 음악이었건 비전래 음악이었건 그런 음악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라틴어 가사로 된 것이면 모두 모테트라고 했었어요. 르네상스의 그런 부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과 상당히 좀 뜻이 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사로는 라틴어 가사를 사용을 하였던 것이 15세기 모테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14세기랑 연관을 지을 수 없는 15세기만의 그런 완전 탈바꿈된 그런 모테트의 모습을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모든 성부가 같은 가사를 함께 동시에 노래를 해요. 그리고 양식적으로는 포브르동의 영향으로 각 성부 간의 리듬 차이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14세기에 너무너무 복잡했던 그 모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심플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단성 성가를 차용해서 가져오는 경우를 보자면요. 14세기 같은 경우는 단성 성가를 테너르에다가 이제 두고서는 작곡이 되었다고 하면은 15세기 모테트에서는 가장 윗성부인 수페리우스 성부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제 단성 성가를 집어넣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모테트가 많이 작곡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닌 그 인간 레벨로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지 않나,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신에서는 조금 벗어난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을 포커스를 두고서는 모든 생각을 했던 그런 르네상스의 이념과 좀 더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내용의 모테트가 상당히 많이 작곡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에 그 아까 제가 성부 간의 리듬 차이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포브르동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상당히 화성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글로 잠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14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 리듬 모테트가 상당히 많이 쓰였었죠. 그리고 가사도 다 달랐었고 상당히 모테트는 듣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했었던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이 시기에도 15세기에도 아이소 리듬 모테트는 작곡은 되었었어요. 하지만 그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었고 주로 특별한 그런 정치적인 행사나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행사의 음악으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세기의 동양 리듬 모테트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곡가들이 이 다성음악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성부를 다르게 해서 외려 막 다 작곡을 하면은 그냥 성부를 화성을 생각을 안 하고 작곡을 하면은 외려 작곡은 쉽겠죠. 그런데 15세기부터는 좀 더 협화음이라든지 좀 더 울리는 그런 잘 듣기 좋게 울리는 그런 화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작곡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성음악의 그런 작곡하는 분량이 막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를 했던 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테트에서도 그래서 모테트에서는 짝수행만을 다성음악으로 작곡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두파이의 삼성부 모테트 작품 한 곡 들어보고 가실 텐데요. 제목은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라는 제목인데요. 이 모테트는 4개의 마리아 안티폰 중에서 하나인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의 선율을 변형하여서 어디에서 수페리우스 성부에서 변형하여서 사용을 한 그런 곡이에요. 네, 여기에 사용된 단성성가 같은 경우는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은 그래도 그 원곡의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남아 있고 조금만 변형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리듬도 그렇고 선율도 그렇고 아예 그냥 딴 곡으로 만들어 놔서 이게 그 단선 성가 선율에서 온 곡일까 할 정도로 아예 다른 음악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당시 모테트는 어떤 또 사운드가 났는지 그거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삼성부라고 했는데 이 곡의 맨 마지막은 사성부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우리 르네상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했을 때 사성부가 워낙에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부의 모테트라고 작곡을 하였어도 뭐 끝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성부가 나누어지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듀파이의 모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곡의 화성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연주가들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우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모테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아까 못 봤던 작곡가 뱅슈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